반갑습니다. 삼국통일과 원효 5화 신종석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삼국통일의 발단은 642년 선덕여왕 11년 신라의 대하성을 백제에 빼앗기면서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하성은 지금의 합천지방에 있던 신라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여왕의 신라에 대한 침략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신라는 선덕여왕 시대에 들어 상당한 위기에 봉속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약소국 신라의 선덕여왕은 무엇보다도 삼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김춘추와 김유신을 발탁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는 대하성을 백제에 빼앗길 때 당시 대하성 성주였던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과 딸 고타수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김춘추와 김유신이 당과 연합하여 삼국통일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 상고사의 단체 신채호 선생은 김춘추가 죽은 딸의 은수를 갚기 위해 나당연합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체 신채호 선생께서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고 평했던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김춘추는 대하성에서 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으며 며칠 동안 옆에 사람이 다가와도 몰랐다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김춘추는 딸 바보 아빠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가 봅니다. 둘째 사위 아유타 요술공주의 남편도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참고로 요술공주는 청상갑으로 원효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원효와 요술공주의 결혼도 김춘추가 적극 추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선덕여왕은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정의 제안으로 643년 황룡사 구청 목탑을 계획합니다. 당시 황룡사는 삼국에서 제일 큰 사찰이었고 신라에서는 큰 공사를 한 기술자가 없어 백제의 장인 아비지를 초청하여 기술 지도를 받고 김용춘, 김춘추의 아버지로 하여금 공사 감독관이 되어 목수 200인을 그리고 호국의 의지가 담긴 황룡사 구청 목탑을 645년 2년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백제 장인 아버지의 꿈에 탑을 세우면 백제가 망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망설이자 건강 역사가 나타나 완공시켜 아버지는 이것은 부처님의 뜻이구나 하고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탑의 높이가 225척, 약 80m이고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위기에 몰린 약소국 신라가 주변 9개국의 침략을 막고 항복을 받기 위해 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변탑이 무너지라 신라의 정성일까요? 결국 신라는 삼국통일을 했습니다. 이 탑은 고구려 신라와 고려 두 왕조에 걸쳐 593년 동안 여러 차례 중수하는 등 호국 성보로 숭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고종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1층에는 외국 일본을 말합니다. 2층은 중화 당입니다. 3층은 어월, 4층은 탕나 제주도를 말합니다. 5층은 억류, 억류는 백제를 얕잡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6층은 말갈, 7층은 거란, 8층은 여진, 9층은 예백, 고구려를 말합니다. 주변 9개국의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바친다는 바람으로 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를 건립했다는 점에서 선덕여왕을 높이 평가합니다. 별을 보고 기상을 관측하는 것은 농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선덕여왕 기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영묘사 웅문지에 개구리가 사나흘 동안 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선덕여왕은 알천과 필단에게 병사 2천을 데리고 서랍을 서쪽 부산 아래 예근곡을 습격하게 하였답니다. 예근곡에는 백제 장수 운소가 매복에 있었는데 알천과 필단은 이들을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훗날 신하들이 이 일을 물어보니 왕은 개구리가 심히 우는 모습은 병사의 모습이요 옥문이란 여자의 음부를 가리킨다. 여자는 업이고 그 빛은 백색인데 이는 서쪽을 뜻한다. 또한 난근이 여간에 들어가면 죽는 법이니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나는 원효와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1년 632년 내을 신궁 무술대회에서 장원을 한 화랑 서당랑 원효에게 환두대도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원효 나이 16세, 당시 원효는 화랑 낭도였습니다. 특히 선덕여왕은 당시 풍을주 김춘추와 김유신을 대동하고 화랑들이 무술대회에 직접 참가했으며 당시 서당랑 원효의 무술의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서당랑 원효는 하랑무뿐만 아니라 물구나무를 서서 물레방아 모양 연속 돌았고 공중 연속 발차기, 격검, 택견, 깨끔질, 고구리, 수박도 등을 선보이며 선덕여왕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하여 정신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당랑 원효의 무술이 아마 요즘 비보이 댄스와 같았을 것으로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제가 상궁통일 원효 1편에서 원효가 화랑 출신이란 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원효의 조부인 임피공 설성무의 아버지는 7세 풍을주인 설은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은왕은 미실의 총애를 받아 7세 풍을주가 됩니다. 나중에 화랑편에서 보다 자세히 설은왕과 원효의 집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당랑 원효의 무술과 화랑무는 나중에 거지들과 같이 춤을 추는 무예무로 발전했고 화랑 시절의 춘, 비룡 농주무, 선인미기무, 선악희천무, 화랑치 북무 등은 서라벌 사람들에게는 일약당대 슈퍼스타로 아마 지금의 방탄소년단처럼 인기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당시 신라 젊은이들의 꿈은 첫째 호랑이 되는 것, 둘째 군인이 되고 장군이 되어 나라에 공을 세우는 것, 셋째 출가하여 나라의 대국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어상진에 기록된 화랑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화 우리는 서라벌 사나이, 서라벌이 있으니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으니 서라벌이 있네. 어화 우리는 서라벌 사나이, 살아도 서라벌 죽어도 서라벌, 서라벌 칼 위에 대직이 있네. 양산부리에 흰말이 우니 한배 밝은님 우리 앞에 오시고 깊은 숲 속에서 흰말이 우니 알지 할배금 우리님 오셨네. 어화 우리는 서라벌 사나이. 아무튼 선덕여왕은 위기를 기회의 전환점으로 만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바탕엔 호국불교와 화랑, 원효의 일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8대 진덕여왕, 이름은 성만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성골이고 키가 크고 팔이 무릎까지 왔다고 합니다. 27대 선덕여왕의 사촌 언니인데 참고로 기록에는 여왕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선덕왕, 진덕왕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여사라 우리가 쉽게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덕여왕은 자질이 풍만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저기 하던 해에 647년에 선덕여왕 말년에 반란을 일으켰던 비담을 비롯한 30여를 붙잡아 처형하고 알천을 상대 등에 임명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깨했습니다. 남편 알천은 젊은 시절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기골이 장도했다고 합니다. 알천은 진덕여왕이 죽자 화백회에서 왕위로 추대되었으나 김유신의 건유로 김춘추에게 왕위를 양보한 사람입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진대왕이 즉위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신라를 침공해왔습니다. 648년에는 김춘추를 당에 보내 당나라의 외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이리하여 신라는 지금까지 신라 문제에 대하여 소국적이 등 당나라의 당태종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허락받는 데 성공합니다. 선덕, 진덕여왕 때는 신라 최악의 내후 외환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1대 진성여왕은 신라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신라의 정세가 아주 안 좋을 때 등극을 했고 생리로 기록되어 있으며 38년 후인 56대 경순왕 935년 신라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진성여왕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진성여왕이 유영이 죽은 뒤 젊은 미남 두세 명을 남몰래 불러들여 음란하게 지냈고 그들에게 요직을 맡겨 국중이 문란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부식은 신라의 진골 후손입니다. 그러나 최치윤이 선 낭해 화상 탑비는 진성여왕을 성균으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진성여왕 사후의 기록이고 낭해 화상 탑비는 살아있을 때 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과 신라 1편, 신라의 고풀과 화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